투자자와 여행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하고 상상력 풍부한 여행을 가이드해드립니다. 저는 미슐랭이고요. 오늘도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도브리젠,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당신에게 실크로드, 남자 찾아 산티아고를 쓴 여행작가 정효정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모정 정효정입니다. 아니 근데 본명이 정효정인데 네.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뭐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라모정님으로 많이 통하는데 네네. 라모정님 무슨 뜻이에요? 라모란 이름은 티벳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네네. 달라라마가 어릴 때도 라모라고 불렸고요. 티베터로 라는 신, 그다음에 모는 어머니를 뜻해서 이제 여신을 뜻할 때 라모란 이름을 쓰고, 제가 2006년에 이제 인도 이제 북부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달라이라마 계신 곳이죠. 예, 거기서 제가 제일 사랑했던 이름이 라모였습니다. 저는 라모정님 닉네임을 처음 들은 순간 저랑 같은 라신가 해서 아니, 네. 가끔 라스트라자님을 네. 라정님 부르시잖아요. 네. 그럴 네. 때 전 뜨끔하는 거예요. 어. 라모로다. 그래서 저도 라스트라다 정이었는데 뒤에 정을 떼버렸어요. 아유, 그래서 예. 네, 두 분의 라스트라다입니다. 케미를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라시 가문. 네. 라 미셸린으로 바꿀까요, 저도? 그것도 괜찮네요. 예. 네. 라모정님, 러시아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러시아. 또 흥분해서 못해요. 네. 네. 러시아 정말 괜찮은 게 저도 그렇게 좋을지 몰랐어요. 근데 작년 6월 21일에 제가 여행에 갔는데 작년에 처음 가신 거예요? 네. 아. 2달을 갔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시크로드 여행하면서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나라 여행하면서 그런 중앙아시아가 이제 구소련 연방이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었으니까 그 나라 분위기들은 익히고 왔는데 막상 러시아 가니까 되게 괜찮은 게 일단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또 제정 러시아랑 그다음 러시아 혁명이랑 그다음에 현대 러시아까지 느낄 수 있고 인류의 그리고 모든 정치 형태를 다 볼 네.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이제 시베리아의 그런 거친 느낌,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유럽 러시아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밥을 5개씩 먹어요. 특히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가 동서로 워낙 광대한 나라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자면은 첫째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호수도 있고 바이칼 호수, 세계 최대 담소호인 바이칼 호수, 대초원, 알타이 산맥, 우랄 산맥 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음식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러시아 음식을 별로 음식보다는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드카. 근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제가 2014년에 이제 저도 그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갔을 때 그때 1유로가 한 러시아 루블로 한 40 얼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 한 1주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환율 보고 정말 놀랐어요. 루블이 정말 많이 폭락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1유로가 거의 한 74 정도거든요. 거의 2배. 그렇죠. 네. 거의 2배죠. 그때도 이미 네, 2014년에도 많이 폭락을 해서 물가가 굉장히 싸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정말 물가가 싸게 느껴지는 지금 거예요. 빨리 가야겠네요. 네, 뭐 우리 입장에선 사실 루블이 이제 떨어져서 좋긴 좋은데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다시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가 보통 이제 가난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러시아에서 이제 인력을 러시아로 이제 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렇죠. 외화벌이 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은데 그쪽은 거의 뭐 그렇죠. 지금 이제 구소련 그쪽에 있던 지역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여행자로서는 여행자로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렇죠. 기회고 하루에 밥을 5개 먹을 수 있다니까요. 보드카도 하루에 한 병씩 먹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또 러시아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큰 나라를 여행하는 매력도 있고 또 사실 러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게 재밌습니다. 사실 유럽은 더 파낼 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도 많이 가서. 그렇죠. 그런데 네. 러시아는 아직도 이제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 순수한 야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좀 또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예전에 라모정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소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게 소비에트 연방인데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시, 그러니까 동슬라브 국가 4개국과 그다음에 이제 발트 3개국 있죠. 그러니까 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코카사스 3개국.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예전에 CIS라고 불렸던 6개국 스탄 국가들을 합쳐서 소련이었는데 그게 다 붕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만 남았는데 그 대부분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이제 그 팩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는 지금도 미국처럼 연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안에 무려 공화국이 자치공화국이 22개가 있습니다. 예. 원래 21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공화국이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네. 크림 크림 공화국. 네. 그래서 이 공화국들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특히 동쪽 시베리아에는 그 공화국에 가 보면은 공화국이 메인 거기에 사는 이제 그 종족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몽골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은 러시아인데 막 샤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무당이 있고 문화도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586이 되었지만은 예전에 말하는 386 세대였잖아요. 특히 386 세대 80년대에는 굉장히 좀 러시아 혁명에 대한 뭐라나 좀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어서 저도 대학 때 시키지도 않은 학과 공부는 하진 않으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그 노란 표지의 그 김학철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러시아 혁명사를 혼자서 막 달달달달 그 독파라든 잠깐만 그때 당시 불온서적 아니었나요? 근데 그때가 막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금이 딱 되면서 그 책이 이제 싹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혼자 막 읽으면서 나중에 이게 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에 도움이 될지는. 네, 근데 몰랐습니다. 저런 어르신들은 이제 그때 그런 불온 소적들을 읽으셨지만 요즘 분들 보면은 요즘에 갑자기 여기가 핫해진 이유가 무비자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 러시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련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소련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맞아. 아니 여기도 연식이 나오시네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보면 네. 그게 소련과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미국에서 네. 나온 네.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소련과의 대결이 많았고 그래서 어린 저한테도 소련은 이제 조금 나쁜 국가 그런 이미지가 강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련은 이제 91년 해체 이후에 그런 가난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무비자 얘기하셨는데 무비자가 2014년에 비자가 우리식 네. 표현으로는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로 갑자기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확 뜬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전엔 비자를 받으려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아유, 비쌌다. 17만 원이 예. 들었대요. 네. 제가 막 그 전에 비자를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여행사에서 이제 그때 북유럽에 다닐 때 첫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러시아 대사관에 여권을 넣어놓고 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됐고 그다음에 비자비가 12만 원에 또 러시아는 예전에 지금도 중앙아시아 국가는 많이 그렇지만 초청장을 또 받아야 네. 되거든요. 초청장비가 또 몇만 원. 2014년까지 초청장이 필요했다고요? 2014년 이전까지. 우와. 예. 그래서 초청장비도 따로 내고 네. 그래서 초청장은 여행사에서 대행을 해줬죠.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다음에 여권이 대사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 묶이면 네. 좀 상당하죠. 그렇죠. 네. 근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무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를 좋아하지 않던 라모정님께서 요즘에 대한민국을 찬양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네. 항상 우리가 한 말 있잖아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제가 보통 이제 세금 내면서 그런 얘기 네. 많이 하는데 사실 나라가 해준 게 참 많죠. 이런 많죠. 무비자라든지. 네. 이번에 무비자의 우즈베키스탄도 무비자가 됐거든요. 오. 우즈베키스탄도 네. 정말 비자 받기 곤란한 어허. 정말 나라였는데 어려워요. 네. 거기도 이제 인비테이션 레터 초청장이 필요하고 비자 이제 받는 가격도 비싸고 했는데 이번에 풀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비자를 내고 다녔던 나라들이 무비자가 되면은 야 참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돈이 아깝죠. 제가 예전에 그때 개고생했던 생각, 제 혼자 특히 실크로드 여행하면서 중아시아 여행하면서 정말 그 우즈베키스탄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에 그쵸. 얼마나 많이 가고 예. 막 그 수많은 서류와 돈과 막 시간과 이번에 또 그러면서 카자흐스탄도 제가 무비자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건 이미 이제 작년에. 작년에. 예. 네. 그러면서 그 개고생이 막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으면 이제. 네. 예. 네, 후배들에게 좋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 무비자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 부른 G7 뭐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어느 나라도 무비자가 아닙니다. 뭐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 선진국이네요. 이 무비자가 또 되게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보통 러시아의 이제 무비자인 나라가 이제 그 구소련 연합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던 네. 이제 나라들 CIS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 나라들 뭐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그거랑 이제 또 남미 몇 나라들 아르헨티나나 이제 네. 볼리비아 남미 나라들이 이제 주로 이제 러시아 무비자인데 대한민국은 어쩌다 여기 끼게 된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감사는 한데 네. 홍콩 뭐 이런 데가 이제 또 예, 그리고 남태평양 뭐 바누아투, 피지 이런 나라들도 무비자예요.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합이 네. 우리 기준이랑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네. 유럽이나 뭐 어떤 선진국은 거의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근데 대한민국 이제 껴서 영문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우리 이제 좀 제가 방송 녹음하면서 좀 정치적인 특히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성과인 것 같아요. 사실 무비자가 2014년 1월 1일부터 됐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궁금해서 좀 뒷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좀 그 4대강을 열심히 파신 분이 이제 그분께서 러시아와 좀 이렇게 그때 방문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좀 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4대강만 파신 건 아니었군요. 그분이. 네. 예, 비자도 봐주셨습니다. 네, 기자도 감사합니다. 봐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뭐 네. 고마운 점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가 무비자라는 점 외에도 네. 요즘에 왜 횡단 열차를 타야 되나 또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부산에서부터 KTX 타고 그렇죠. 이제 네. 평양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다 올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희도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기차를 그렇죠. 타고. 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기차 타고 가서 위로 쭉 간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미리 타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습이라는 개념에서. 그렇죠. 아우, 네. 이 네.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에요. 네. 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대륙간 기차 이동을 하기 위해서 예습하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통일 혹은 뭐 그 기차가 뚫리고 나면 네. 이 방송이 성지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니 오늘 라모정 작가님께서 네. 준비해 오신 원고 내용이 너무 알차가지고 정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는 거를 뭐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있다.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로망은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제가 2007년에 중국 운남성을 이제 혼자 한 달 정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만났던 네덜란드, 독일 이제 여행자들 특히 네덜란드 여성 5명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왔대요. 네덜란드부터. By train. 그래서 루트가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러시아까지 기차 타고 간 다음에 러시아에서 기차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기차를 다시 이제 중국으로 통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몽골 네.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와 그러면 나도 역시 반대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처음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꼭 나도 이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우리 여행자들의 로망이 사실 항공이동보다는 그렇죠. 육로이동, 특히 네. 기차여행, 장기 기차여행 이런데 좀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네, 라무정님도 로망을 갖고 출발하신 게 1년 전이었고 총 뭐 2달 정도 여행하셨나 봐요. 예, 왜냐하면 비자가 허락한 기간이 2달이었거든요. 아, 러시아 원래, 비자, 무비자. 네. 사실 러시아 무비자가요 90일입니다. 관광 와, 목적의 세 달이나 경우에는 되네요. 예. 네. 근데 보통은 한 번에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더 있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30일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모님은 한 번 가서 꽉 60일. 채우고. 예. 근데 60일에서 조금 못 미치게 55일 정도 채우고 그다음에 핀란드로 넘어갔다가 러시아에서 바로 핀란드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핀란드 갔다가 북유럽 여행하고 런던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이제 루트를 한번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비행기 타고 가셨군요. 예, S7이라는 이제 저가 항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비행기표를 끊었고 원래는 동해에서 배를 타고 동해시에서 그죠? 예, 가고 싶었는데 그 배가 일요일만 출발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날짜가 안 맞아서 예, 그 배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배를 타고 가면 24시간 예, 배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배값이 싼가요? 똑같아요. 예, 비슷해요. 저도 타려고 보니까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서울 대부분 이제 서울에나 부산에서 또 동해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목적은 물론 사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네. 예, 저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다음엔 정말 배 타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예. 배 이제 정보를 보니까 배 안에 그런 목욕탕도 있고 오, 예. 흰옥기탕 예. 있고 네, 배를 타고 이제 좀 유유자적하게 가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갔고 비행기로 가면 2시간이면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다음에 보통 아까 서양 여행자들 얘기하셨는데 서양 여행자들은 유럽에서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롤리플래넷 같은 거 보면 모스크바 9,288km 시작 지점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0km 끝인 거죠. 하지만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가 이제 시작 지점 9,288km가 네. 거기서 시작을 했던 거고 모스크바가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럼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한꺼번에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진 않았어요. 한꺼번에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6박 7일 걸리죠. 예. 네. 그렇게 쭉 가는 사람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그래요? 최근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그런 식으로 기차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차를 타고 이제 구간 멈추면서 갔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노브시비르스크, 그다음에 이름이 어려워서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페름, 그다음에 블라디미르, 모스크바. 그다음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랑 이제 북쪽에 가면 카렐리아라고 해서 옛 핀란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잡고 네. 그 기차 타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멈춰서 관광하고 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도시들이 이제 생소하지만은 굉장히 다 그 매력이 있고 가볼만한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횡단열차에 대해서 최근에 들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20대들이 굉장히 이 열차를 많이 탄다고 그쵸.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유가 이제 무비자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예약이 다 되거든요. 아하.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가 예전에는 러시아어만 됐는데 요즘 영어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신용카드도 되고 그러니까 예약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20대가 많이 타는가 또 주위에 좀 찾아봤더니 약간 슬픈 사연이 있어요. 뭐죠? 자기소개서. 네. 취업용 자소서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한 줄이 들어가면은 네. 좀 더 유리하대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20대들이 또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행도 지금은 스펙을 그렇죠. 하나로서 네. 활용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근데 경향도 이제 예전에 있겠네요. 나타났으면은 뭐 20년 전이라면 유럽 배낭여행인데 이제 이건 너무 흔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예. 전 구간. 네. 예. 요즘은 어쨌든 자소서에 네. 들어갈 거라고 하면 뭘 하든지 스펙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제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이거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9,288km라는 굉장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열차고요. 그래서 아까 라정님이 말씀하셨지만 6박 7일 네. 시간으로 계산하면 14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탑승에서도 시간대가 7번이 변해요. 그게 진짜 놀랍네요. 예. 예. 계속 시계를 맞춰야 되는 거죠. 뭐 요즘은 스마트폰 네, 맞아요. 알아서. 스마트폰.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시간대가 변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기차 시간을 탈 때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랑 7시간 차이가 나지만 거기서 기차를 타더라도 기차 시간은 모두 모스크바 기준이에요. 기차 시간이 만약에 내가 기차표를 딱 끊었는데 오후 6시야. 그럼 오후 6시에 기차역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모스크바 기준 오후 6시란 얘기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탑승한다면 밤 12시에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몰라가지고 기차 놓친 뭐 이런 에피소드 엄청 많겠어요, 사람들. 그게 헷갈려요,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네. 이제 저는 사실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아니라 만주 횡단 열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웨이. 이게 쭉 오다가 저기 이제 이르쿠츠크 울란우데쯤에서 세 갈래로 갈려요. 하나는 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빠지는 시베리아,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몽골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내려가는 트랜스 몽골 차이나,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중국의 동북 삼성 쪽으로 내려오는 트랜스 만주리아가 있거든요. 네. TMR.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저도 이제 그때 러시아 무비자가 되던 해에 야 드디어 이제 이거 타야겠다 생각하고 마침 이제 그 전에 가보고 싶었던 중국 동북 삼성이랑 그 북만주를 가서 여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거든요. 러시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중국은 나라가 단위 시간제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동서가 크더라도. 근데 러시아는 나라 안에 7개 시간제가 있어요, 또. 근데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지금 그 라모 작가님 말씀대로 시간을 또 그 출발 모든 기차 시간을 모스크바 시간. 표기를 예. 모스크바 시간으로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중국에서 러시아 국경 넘어서 거기서 이제 제일 아래 치타라는 데서부터 이제 저는 만주를 타고 이제 울란우데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헷갈려서 몇 번이나 밤에 노트를 계산하고 해서 이제 딱 맞춰서 갔는데 가보니까 기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계산 열심히 하신 분이 왜? 그래서 특히 중국, 러시아 시차까지 계산 다 해서 딱 갔는데 왜 내가 기차를 놓쳤지 생각해보니까 러시아가 그전에 썸머 타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2014년부터 무비자 되던 그 해에 또 마침 공교롭게 썸머 타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썸머 타임이 그전에 있었다는 저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상식과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해부터 썸머 타임이 없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기차가 가버린 거예요. 네. 얼마 날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시골 마을에는 아무 잘 데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약간 망연자실하게 있으니까 어떤 러시아 아저씨가 오더니 저보고 막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면서 뭐 기차 놓쳤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니까 자기가 차로 다음 역까지 데려다 주겠대요. 기차가 느리니까 자기가 기차보다 더 빨리 가서 따라잡아 주겠대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말로 스쿨카 스토이 얼마냐 했더니 처음에 $100 정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안 됐다 해서 결국 깎아서 한 $30에 그래서 기차를 막 따라잡으면서 막 제가 타야 될 기차가 막 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보이고. 예, 러시아 또 그 차 라다라는 아주 오래된 그 공선주 옛날 차 막 썩은 차 막 앞에서 엔진 소리 방방 나오는 거 그걸 타고 막 비포장 도로를 막 달리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결국 기차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역에서 제가 탔던 그 경험이 있죠.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시간 여행자였네. 그렇죠. 완전 타임 트래블로 굉장히 헷갈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밤 기차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새벽에 가야 되는데 전날 새벽에 간다거나 지인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기차역 안에 숙박시설이 있는 이제 대기실이 있습니다. 돈을 내면 이제 그런 대기실에서 묵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한국 여행자들이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당황하는데 기차에 물어보면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실제로 지인이 그렇게 이제 기차를 놓쳤다가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예. 객차의 승무원들이 또 기억에 남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거기 가면 예쁜 언니 오빠들이 예, 이제 모든 편의를 돕는 거예요. 각 객차마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보드 2차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유니폼 입고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그분들이 표 검사를 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나면 이분들이 시트를 가져와서 시트를 하나씩 던져줘요. 맞아요. 직접 깔면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편의 사항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기차 구조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유럽에 가면은 그 바로 앉아 있는 의자만 있는 좌석도 그러니까 열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침대를 굉장히 빼곡하게 층당 3개씩 들어간 데도 있고 뭐 2개 들어간 데도 있고 1등석 같으면 굉장히 쾌적한 침대가 뭐 2인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기차는 사실 어느 나라나 가면 다 비슷해요. 그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돈에 따라서 쾌적함은 달라집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고요. 1등석 같은 경우에는 2인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가운데 이제 테이블이 있고 이제 양 사이드에 좌석이자 이제 침대가 있는 구조. 그다음에 2등석은 4인실. 그렇게 해서 2층 침대가 있는 구조고 이제 3등석 같은 경우에는
그 복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4인 침대, 이쪽은 2인 침대. 총 6인이죠. 예. 예. 문이 없는. 네. 근데 1등석과 2등석은 문이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3등석은 그냥 쭉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몇십 명이 한 공간에서 자는 거죠. 54명이 한 공간에서 씁니다. 약간 군대 느낌 나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네, 밤에 코 고는 소리 작살이겠습니다. 예, 코 고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애 우는 소리, 또 그게 또 삶의 냄새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게 1등석 같은 경우는 12명이 그 한 객차에 12명이 쓰는 거죠. 근데 3등석은 54명이 쓰잖아요. 화장실이 붐빕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차표를 끊을 때 봐서 옆 객차가 1등석이나 2등석인 데를 골라요. 그리고 객차를 넘어가서 그쪽 화장실을 씁니다. 근데 원래 그 약간 그 승무원들이 못 쓰기에 막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이니까 저기 화장실 써도 돼 그러면 그냥 쓰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행기 타면은 이제 그쵸, 저는 늘 그 대한항공에서 맨 앞자리 이코노미 앞자리 타면은 화장실이 저 뒤에 멀잖아요. 그러면 커튼 딱 제치면은 바로 거기 그렇죠. 이제 네. 비즈니스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한 번씩 쓰면은 승무원분이 어떤 분은 그냥 눈 감아 주는데 어떤 분은 뒤쪽 사용하시라고 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 몸은 네. 비록 3등석에 있지만 네. 화장실만큼은 1등석 화장실을 쓰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라모정님이 이제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하시는데 네. 3등석이 더 안전하다면서요? 사실 인도나 이런 데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개방된 공간이 여성에게는 그렇죠.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내가 1등석을 탔는데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문을 잠궈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차라리 개방된 공간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주위를 그 좀 둘러보더라도 대부분 여행자들이 3등석을 선호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은 오래 장기간 여행하다 보면은 특히 시베리아 행정열차는 그 가족 단위로 또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 여행자들도 그런 이제 그 안전도 있지만은 남성 여행자들도 생각보다 물건 같은 게 잘 안 없어진대요. 이제 친해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디 화장실 가더라도 이거 계속 봐준대요. 이제 그렇죠. 오래 그 잠깐 뭐 한두 시간 타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동안 같이 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 인도 때는 무조건 우리 그 항상 제일 싼 칸을 선호했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 4인 1실 좀 비싼 걸 탔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 이유로 좀 긴장을 해요. 4인 2실, 2인 2실 탔는데 제가 이제 잘 때 코를 고니까 러시아 말로 젊은 여성을 제부시카라고 하거든요. 정말 젊은 제부시카가 타면 얼마나 내가 민폐를 끼칠까 싶어서 걱정을 맨날 하고 딱 기차 타보면 항상 할아버지나 할머니, 바부시카가 타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서로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랑 둘이서 마주보면서 한 20시간 정도 서로 웃으면서 말도 안 통하니까. 네. 저 같으면 3등석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뭐 먹다가 제가 이제 열심히 인사를 하면 막 나눠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할머니만 공략을 잘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안 굶어 죽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다음에는 2등석 4인에 한 칸 들어가는 이제 유럽에서는 그걸 콤파트먼트라고 하죠. 네. 여기서는 러시아에서는 쿠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등석 그러니까 2인 1실을 이제 여기는 럭스리였어요. 룩스라고 하는데 저는 다음에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럭스 2장을 끊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그 칸을 혼자 독일로 사용하고 한 6박 7일 타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렇게 좀 기차에 대한 로망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라모님도 여기서 덕질하기 참 좋다고 하셨어요. 네, 사실 기차가 아까 3등석을 타면 유리한 점이 여성에게 안전하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얻어먹기도 편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할머니들은 이제 먹을 거를 잘 나눠주기도 하는데 네. 이제 또 원치 않는 사람이 앞에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러시아에서 이제 보통 여름이고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은 민소매 차림으로 다니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그 남성이 데오드란트를 쓰거나 그런 문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민소매 차림에 이제 데오드란트를 일평생 써보지 않은 아저씨가 앞에 딱 올라타면 그때부터 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또 보드카를 또 들고 타세요. 사실 술 마시는 건 금지거든요. 오. 러시아 기차에서 술을 마시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숨겨놓고 다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마주하면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프고 힘들기도 한데 네. 반면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문화나 그런 거 배울 수도 있고 이제 시간 재밌게 보내요. 사실 그 아까 그 민소매 아저씨랑도 처음에는 씨 어쩌나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또 주섬주섬 집에서 싸온 반찬이 많더라고요. 네. 고기 뭐 이렇게 절인 거랑 돼지 비계랑 그 보드카랑 권해주니까 나중에 엄청 친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재밌게 보내다가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때는 만화책의 세계로? 아니요. 영화와 소설이죠. 러시아 하면 러시아 이제 영화랑 소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평소엔 그게 너무 길고 지루해서 잘 못 보거든요. 또 러시아 소설 이름 얼마나 길어요. 뭐 스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거를 밀렸던 거를 이제 거기서 몰아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안나 카레리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안나 카레리나 관련해서 한국에 개봉된 영화가 3편이에요. 버전이 3개죠. 예, 그 비비안리 주연 있었고 그다음 소피 마르소 버전 있었고 최근에 이제 2014년에 키라 나이틀리 버전. 그거를 몰아서 보는 거예요. 네. 한 10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네. 시간은 정말 후딱 갑니다. 예.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1구간 그러니까 만주 탈 때도 저는 이제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라모 작가님 말씀처럼 이게 그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와 거기서 볼 때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안나 카레니나나 뭐 토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나 그걸 배경으로 이제 한 그 영화 같은 것도 여기서 볼 때는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뭐 닥터 지바고 같은 거. 닥터 지바고는 정말 여기 타서 보고 싶어요. 거기서 타면서 보면은 와 이런 느낌이었구나.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자연이 딱 창문 밖에 바로 옆에 자작나무가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런 걸 보다가 네.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네. 뭐 먹어요? 그 러시아 전역에서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상표인 도시락, 그 네모난 군라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찾기가 힘든데 러시아 전역에 이제 도시락이 다양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보통은 그래서 도시락 아니면 이제 물만 부으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메시드 포테이토 가루 같은 걸 파는데 그거를 이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다든지 그거랑 또 이제 기차가 정차를 하잖아요. 그럼 15분에서 30분 정도 정차를 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물건을 팔아요. 빵이나 삶은 계란이나 훈제한 생선이나 뭐 그리고 야채, 토마토, 오이 이런 거 다 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 가서 이제 또 신기해 보이는 거 사서 먹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 꼭 예전에 우리 80년대는 그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면은 대전역에 내려서 대전역에서 그때 5분인가 정차할 때 가락국수를 그때 우동을 3분 만에 다 먹었거든요. 오, 갑자기 세대 차이가.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KTX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아니 미슐랭님도 그때 있었어요. 전 그런 거 먹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횡단지차를 타면은 중간중간에 여기 서면은 러시아 그 이제 아주머니들 바부시카라고 하죠. 정말 그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처럼 이마에 그 큰 대야 같은 데다가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막 싸서 쭉 좌판에 넣어놓고 팔아요. 그래서 흥정도 하면서 그래서 뭐 좀 약간 깎기도 하고 또 한 몇 개 사면서 하나 그냥 끼워주기도 하고 덤도 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뭐 상인들도 오고 또 남들이 내려서 뭐 사 먹을 때 같이 가가지고 뭐 사 먹으면 되니까. 뭐 얻어 먹어도 되고. 뭐 배고플 일은 없다. 저는 근데 특히 여기서 그때 간식 중에 뭐가 제일 인상적이냐면은 이제 그 이르쿠츠크 쪽은 역은 그 바이카로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이카로수에서 잡히는 그 생선 이름이 좀 웃겨요. 오물이라는 생선이 있거든요. 냄새가 근데 약간 오물스러워요. 냄새는. 냄새가 좀 특이한데 근데 그게 그냥 오물만 먹으면 좀 약간 피리하고 냄새도 좀 꼬랑꼬랑해서 맛이 없는데 그걸 보드카랑 마시면 그게 진짜 그렇게 죽이거든요. 네, 꿀팁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음주 금지인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음주를 해요.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승무원이 지나가면 술을 숨기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숨기는 척하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먹으면서 이제 재밌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먹고 자는 게 걱정이 안 돼요. 깨끗한 시트에 이제 깔고 자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도 이제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기차가 그 00번부터 99번까지 있는데 기차번호 말씀하신 거죠? 네. 앞번호를 타면 전기도 됩니다. 콘센트가 있어요. 앞번호는 001번이나 뭐 002번이나 이런 거는 전기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외장하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미드 같은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방에서 제가 히키코모리로 덕질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녔어요. 그걸 이제 그 객차 안에서 네, 하는 그냥 거라? 누워서 네. 계속 먹으면서 계속 뭘 보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기차를 예약할 때 앞번호를 예약하면 된다. 근데 네. 앞번호가 제가 그전에 해보니까 001번, 002번은 기차가 좀 새 기차예요. 대신 조금 비싸요. 아. 그래서 뒤에 한 70번대 기차들은 요금이 조금 저렴하고 그래서 보니까 20대들은 이제 번호도 낮은 걸로 하는데 이제 저는 다음에 타면은 2인 1실을 통째로 혼자 001번이나 002번 기차를 꼭 해서 하고 싶습니다. 외로울 것 같아요. 무슨 아니 저분도 엄청난 덕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거의 감금인데 그러면. 객실 안에서 그냥 그 속옷만 입고 다 벗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재스러운. 승무원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제 입고 네, 먹을 거 이만큼 싸가지고. 싸가지고 네, 라모님 1등석도 타보셨다면서요? 네, 1등석을 근데 이제 밤에 자는 건 아무래도 좀 위험은 하고 그래도 1등석은 한번 타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27시간 정도 이동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16시간은 3등석. 그래서 3등석에서 잤어요. 일단 네네, 자고 네. 아침에 이제 8시 정도에 내렸어요. 꼬질꼬질하게. 이거 시간 다 그다음에 계산해가지고 네. 어우. 그리고 같은 기차인데 네. 3등석에서 일단 자고 나서 사람들한테 빠이빠이 하고 내렸어. 그리고는 옆 기차로. 그리고 그때가 11번 칸이었는데 빠이빠이 하고는 쫑쫑쫑쫑 걸어서 7번 칸으로 1등석으로 다시 네. 탔어요. 네. 그래서 1등석에서 11시간 정도 데이타임 해서 1등석에서 시간을 그때는 제 옆에 같이 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제 공간을 네네. 썼고요. 또 이제 조금 비싼 티켓을 사서 이제 식사도 포함되는 네. 거여서 기차 식당이 비싸거든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거기서 네네. 밥도 먹고 맥주도 한 캔 마시면서 샤워실도 있나요 거기? 네, 샤워실은 001번이나 002번을 타면 샤워실이 있어요. 꼭 1등석이나 2등석을 탑승하지 않아도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대신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수를 쓸 수 있는 거를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무원 지나갈 때 샤워 되냐고 물어보고 미리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샤워를 하시면 가면 되고 150루블 정도? 예, 한 10분 정도 루블이면은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는 한 2,500원 정도 하네요. 괜찮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주 쾌적하게 샤워도 했겠다. 1등석에서 혼자. 예, 근데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좋은 팁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예전에 그 미슐랭님이랑 저랑 처음에 인도 여행할 때는 매일 에브리데이 그 도시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를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여행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한 숙소를 한 5일 뛰면은 한 3일 정도는 좀 쾌적한 숙소를 써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스리랑카 여행할 때도 그러니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홍콩 여행할 때도 홍콩에서 너무 그 중경 맨션에서 너무 그 청킹 맨션에서 너무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말레이시아 가서는 일부러 숙소를 한 $60 정도 주니까 굉장히 호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참 이 팁 제가 보고 굉장히 나도 다음에 이렇게 겠구나 생각하고 또 주위에 추천드리고 예, 싶습니다. 꿀팁을 정리하면은 밤에는 3등석에서 자라. 그리고 아침에 옆 칸으로 옮겨가지고 2,500원을 내고 샤워를 해라.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계속 논스톱으로 이제 3등을 타지 말고 너무 힘들면은 중간에 한 구간 정도는 1등을 타도 괜찮다. 되도록 네. 낮에. 네, 이사 간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3등으로 또 가셨죠. 아니요, 그러고는 1등석 네. 갔다가 그날이 이제 내리는 구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3등석이 제가 16시간 탔는데 한 6만 원 정도 가격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1등석은 이제 11시간 탔는데 14만 원.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2.5배 정도 비싼 네. 가격이네요. 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딱 한 번 그렇게 1등석을 타봤습니다. 아, 예. 네. 궁금한 게 이런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이제 1891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건설하는데 총 25년이 걸렸어요. 이제 당시 이제 러시아로서는 이제 극동 지역, 동부 지역을 이제 네네.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제 만들게 됐었고, 당시 이제 만들 때는 이제 러시아 귀족들로부터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서쪽만, 유럽만 잘 공략하면 되지, 동쪽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당시 이제 알렉산드로 3세라는 황제가 이제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난공사였어요. 길이도 길었고. 사실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말이 9,288km지 지구 둘레 4분의 1 사이즈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네네. 이제 짐작이 가시죠.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굉장히 긴 구간에 공사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정치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했다가 다시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란을 많이 겪은 구간이긴 합니다. 공사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죄수들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100년 전에, 예. 한 20년 전에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겨울이 6개월이고 엄청 추웠을 땅이 거 아니에요. 얼어붙는. 네. 그러니까 뭐 망치 이런 거 손으로 손망치 했을 거야. 예. 그때는 다 수작업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베리아에 유용한 재수들이나 이민자들이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건설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1904년에 이제 건설됐던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건설 속도가 441km.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441km를 지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도에 이제 미국 대륙 열차가 있었죠. 그 경우에도 한 471km. 그러니까 1년에 그만큼 네네. 나아갔대요.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경우에는 626km. 1년에. 되게 빨랐네요. 예. 엄청 빠르게 지었어요. 예, 예. 그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쉬지 않았다는 얘기죠. 좀 말 그대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바이칼 네. 호수 막 이런 데는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바이칼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호수 면적이 일단은 80km가 넘으니까 거기를 뭐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호수에 기차레일을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호수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네네. 배가 한 대 대기하고 있어요. 예, 배 위에 싣고. 기차를 배에 실어요. 예. 그런 다음에 갔고 근데 겨울이 되면 또 바이칼 호수가 얼잖아요. 얼죠. 네. 또 쉐빙선이라고 네, 이제 네. 얼음을 깨고 깨는 다니는. 예. 배가 있지만 그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차를 일단 다 끊어요. 기차를 이제 한 량씩 다 끊은 다음에 그냥 얼음 위에 레일을 깔아요. 예.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뭘로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말이 끕니다. 헐. 그러니까 그 재밌겠다.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바이칼 네. 호수에 이제 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네, 되니까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이칼 둘레를 이렇게 아. 쭉 돌아가는 기차를 건설을 환상 절개라고 예, 하죠. 그거를 네. 이제 노선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 노선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건설이 됐던 게 거기가 다 절벽이거든요. 그것도 화감 절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래서 간단한. 노동자들이 줄에 매달려서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네, 정말 네. 난공사고 그 한 260km 정도가 되는데 그 바이칼 호수 둘레를 이렇게 쭉 따라 달리는 레일이 그때 당시 터널만 그 바위를 뚫는 터널만 39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힘들게 공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구간은 이제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저희가 이제 여행에 투어 상품에 이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 열차가 좀 다니는 정도. 지금은 이제 그 구간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당시 정말 노력을 하면서 만들었구나, 많은 고생하면서 만들었구나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때 이제 동북아 정세가 많이 위태로웠잖아요. 러일 전쟁 있고 그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만주 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래 그건 러시아가 지었던 아. 철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만주가 러시아 영토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거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한 게 우리 철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철도라고 싹 가져가 버렸네요. 그게 뭐예요? 진짜 있는 노래예요? 독도는 우리 땅. 거기서 섬을 철도로 바꿨습니다. 관세음보살. 네. 아니 신선하지 않아요? 네.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원. 잠깐만. 네. 제가 적응은 너무 우리 적응이 안 아무르철교 되네요. 얘기예요. 아무르철교.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동청철도가 그렇게 이제 만주가 일본에 넘어가서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선 철도를 다시 지어야 돼요. 그것도 2년 만에 이 사람들이 지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그 구간은 또 뭐가 문제냐면 아무르강이 있습니다. 네. 아무르강을 또 넘어가야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닿을 수 있어요. 아무르강이라면 지금의 하바롭스크에 있는 강인데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처럼 이제 다리를 길게 넣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또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구간이 2.1km인데 당시로서는 그렇게 긴 현수교를 넣는 게 굉장히 이제 토목공사로서는 힘든 거였거든요. 그게 완공이 되면서 모스크바에서 비로소
쉬지 않고 바이칼호수도 지나가고 쉬지 않고 아무로강도 지나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닿는 시베리아 진정한 의미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25년 만에 건설이 된 게 1916년이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의 피땀이 흘러 들어간 네. 예, 숭고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예, 오늘은 여기 어떻게 타나 이게 뭔가 뭐 대략 감을 잡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떤 도시들을 지나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는 다음 회에 또 라무정님 모셔서 얘기해 보기로 하면 좋겠죠. 아니 아주 흥미진진하죠. 네.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예, 이번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평생의 버킷리스트로 로망을 간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그 지나가는 여러 도시들을 하나씩 자세히 깊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회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의욕에 가득 차서 왔어.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근데 오늘은 기차만 얘기하다 끝났고요. 다음부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어떻게 실제로 여행을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꼭 가세요. 정말 좋아요. 네,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러시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시버. 스파시바.